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해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이었는데 재판 시작 전 1분 동안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 없이 법정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5가지 새로운 혐의를 제기했는데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 허위 공부 지시, 그리고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가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6개월 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필요시 주 2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명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혼란과 분열을 막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신 옥십자.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레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3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병원 솔루션, 피부 미용, 재활,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복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예천문화관광재단 김태현 주임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조직법
정보조직법을 개정하는 이제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조직을 바꾸는 것이고요. 저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검찰청 폐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계속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미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 어찌 보면 그 공약도 함께 선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된 적은 있었지만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야당도 협조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요. 정부가 조직을 좀 바꿔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단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정부 조직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은 야당의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밤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걸로 당연하게 예상이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네. 검찰청 해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야당이 주장하는 게 수사가 잘 안 될 거다, 국민이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검찰은 수사를 잘하는데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럼 지금도요, 전체 수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사의 99%는 경찰이 합니다. 전체 수사 중에. 그 중에 검찰이 수사하는 건 거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저는 이게 검찰 측에서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기 위한 명목으로 내세우는 것인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수사는 경찰이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이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대부분 다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높거나 고위 공직자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하죠. 그러다 보면 네. 이게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일반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서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수사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검찰청이 없어져도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중요 범죄 수사처, 이거 중수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검사들은 거기가 수사를 또 하면 됩니다. 경찰과 함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해서 검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되면 수사가 안 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아주 조그만 부분을 크게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경찰이 과대한 권한을 갖는 부분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잘 견제할지,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는 경찰청 폐지해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요것만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그 뒤에, 그러면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논의가 될 거니까 수사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9월로 검찰청 폐지가 이제 예정이 됐으니까 그간 네네. 디테일 싸움이 계속 될 텐데요. 그러면 이 검찰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보안 네.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이 이제 권한이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견제 수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이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그걸 경찰이 예를 들면 불기소했던 걸 기소로 바꾸거나 기소했던 걸 불기소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잖아요. 네. 검찰이 수사해서 불기소해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FC 성남 FC 관련된 거 경찰이 수사해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린 걸 검찰이 다시 가져와서 기소를 했어요. 네. 이런 일은 정치적 보복이나 정치적인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아마 이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봐라. 네. 검찰이 봤을 때 이건 너무 좀 수사가 부실한 것 같으니 다시 수사해봐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하는 것, 보완 수사를. 요 부분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요구를 할 수 있죠. 한 번 더 조사해봐라.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은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쟁점 중 또 하나였던 게 금융위원회 개편안인데요. 사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금융당국 개편이었는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이유 네. 때문일까요? 이유는 지금 그 기재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가 있잖아요. 네. 국회. 그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만약에 상임위에서 안 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 최소 6개월이 걸려요. 아하. 그럼 6개월 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을 못 하는 거죠.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근데 지금 현재 경제 문제나 금융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냥 이건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번에 올려놓지 않는 이유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워낙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나 금융 문제가 심각하니 그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일단 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오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네. 내란 재판을 다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는 출석을 했고 이 재판 과정에 중계도 됐는데 네. 이 출석을 하면 또 그거대로 의문이 드는데 오늘 왜 출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번 재판에서 재판 끝나고 나면 바로 무슨 심사가 있냐면 그러니까 보석을 해달라고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심사하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보석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판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네.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보석 신청한 거에 대한 심사를 재판부가 하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나가고 싶은 거죠. 구치소에서.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려고 일부러 출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보석 신청을 한 심사가 재판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잘 얘기해서 본인이 좀 구치소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보석 신청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나가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에 그리고 또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모습이 보장될 때 보내주는 거예요. 네. 보석 신청도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이러면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거다 이런 다짐을 받고 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세요. 재판 계속 안 나왔잖아요. 계속 재판에 안 나오면서 불출석했죠.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볼 때 이거 풀어주면 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도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집에 있거나 이러면 이제 강제로 데려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석이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유는 본인이 지금까지 재판에 불성실하게 출석을 안 하면서 불성실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을 풀어주면 더 재판에 안 나올 거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보석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을 이번 달 말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위원회 상정한다는 것은 어쨌든 감사위에서 이제 조사를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에 넘겨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확실히 이 증거가 있는 거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상황이 밝혀진 게 없으니까. 네. 다만 감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감사위원회에 올리지 않고도 종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는 건 그래도 뭔가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 조사를 해놓은 내용들이나 결과들이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 추측 그런 게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다음 주 30일이죠. 화요일에 예정돼 있는데 출석 여부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할 거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안 나온 적이 있었던 걸 제가 네. 기억하는데 그래서 출석은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니 대선 개입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선의 유력 후보였던 당시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너무 절차적 하자가 많으니까 그런 네.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져 묻겠다고 불렀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관들 뭐 판사들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게 사법부 독립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법부 독립은요. 모든 부서,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 분립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네. 행정부가 사법부에 일을 하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아니 뭐 사법부는 판사들이 국회의원들이나 뭐 고위급 장관들 다 재판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부가 하는 일이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현재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위헌 논란에 반발이 심한 상태인데 이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법안 통과가 안 된 상태예요. 법안 네. 발의가 된 상태예요. 법안이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위헌인지. 네. 왜냐하면 헌법 제102조 3항에 보면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 아닙니까?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조직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헌법이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도 전담재판부가 많이 있다니까요. 내란 전담재판부 말고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성폭력 전담재판부, 특허 전담재판부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네, 그렇죠. 법원에. 근데 왜 내란 전담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런 주장은 결국 내란 전담재판부를 못 만들게 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주면 헌재로 올라가서 재판이 정지되니까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되고 윤 전 대통령이 100% 석방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헌재에 가도 위헌 심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천하람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위헌 심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할 수 있죠.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걸 헌재에 넘길 수 있지만 헌재에서 그러면 만약에 합헌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천하람 의원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헌재에 가서 판단 받아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재에서 합헌이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 얘기 못할 거 아닙니까? 뭐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신청해서
그 재판부 받아서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합헌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아무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헌재를 공격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정당 사유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헌법에는 명확하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 헌법의 조항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뭐 의혹만 있으니까 네. 여러 정황들로 보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을 가입시켜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법정에서 그럼 위헌 심판할 수 있죠. 위헌 정당 심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할 거예요. 지금은 네. 뭐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추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가 어떻게 또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이죠. 일요일에 대구가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대구에서 했고 또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그 국민의힘 이런 장외투쟁에서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쟁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선거 뭐 부정선거 얘기하거나 아니면 윤 어게인 얘기하는 거 못 들게 하겠다 깃발도 그런 얘기 분명히 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그날 그런 깃발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또다시 윤 어게인 외치고 윤석열 석방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그냥 편승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네. 국민들이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장외투쟁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친윤 다시 돌아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정말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뭐 그냥 무작정 뭐 거기 발언 내용 보니까 선거 대선 불복 관련된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뭐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런 모습이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물론 그 뭐 소위 극우 지지자들은 모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 중도 합당이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장외투쟁은 부적절했다라고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너, 나 물려
있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9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휴가 길어서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고민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축제는 어떨까요? 바로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인데요. 예천 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 김태현 주임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예천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 김태현입니다. 추석 연휴에 열릴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예천에서 금당야행이 열렸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런 소식이 여기 안동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가서 즐겼고요. 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가셨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또 다른 축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천하면 빠질 수 없는 명소가 바로 삼강주막인데 삼강주막과 관련해서 또 반가운 소식이 이번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던 삼강주막이 이제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예정인데요. 네. 이와 함께 명칭도 삼강주막에서 삼강나루주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삼강주막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주막으로 1900년도 초반에 만들어져서 마지막 주모였던 유영련 할머니께서 19살부터 90살이 되던 2005년 10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삼강주막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승격으로 삼강주막이 가진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축제가 지닌 상징성과 의미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는 역사와 전통까지 함께 느끼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축제라니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사실 이 삼강이라는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삼강은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 이렇게 세 강이 만나는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이 지역은 예부터 물길이 만나는 나루터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막이 생기고 장터가 열리게 된 곳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영남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이곳 삼강을 지나 조령을 넘어야 했습니다. 꼭 거쳐야 가야 되는 길목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손들이 쉬어가는 쉼터이자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천군에서는 이곳 삼강주막과 보부상, 낙동강을 테마로 삼강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운영 중인데요. 삼강문화단지에 있는 강문화전시관에서는 이런 삼강의 자연, 그리고 나루터, 주막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장소인데요. 그만큼 이번 축제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축제 일정 그리고 장소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2025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는 오는 10월 4일 토요일부터 6일 월요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장소는 예천 풍양면 삼강문화단지 일원인데요. 추석 연휴에 맞춰 열리는 만큼 고향을 오가시면서 편하게 들러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석 연휴에 열리는 만큼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축제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먼저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 선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장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 미션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매년 인기를 끌었던 보부상 운동회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강의 전통을 살린 주모, 이제 보부상, 뱃사공처럼
다양한 전통 캐릭터들과 함께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전디집기나 윷놀이를 변형한 부루마블 게임, 작은 나룻배를 입으로 불어서 하는 경주처럼 재미있는 놀이 등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물레를 돌려 흙을 빚어 이제 간단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물레 체험이나 천연 염색 재료인 쪽을 활용해 염색해보는 염색 체험, 그리고 연못에서 즐기는 카약,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스피드 캐리커처, 또 간단한 놀이개와 풍경을 만들어보는 체험 등 온 가족이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이 별도 공간도 마련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을 위한 삼각놀이터라는 공간을 준비했는데요. 삼각놀이터에는 핑크빛 모래와 편백후브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오감 체험, 놀이터부터 나무로 만든 당구 게임, 벽 미로 게임, 고리 걸기와 같은 재미있는 나무 놀이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그동안 부모님께서는 한결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축제장이 꽤 넓잖아요. 이동이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그 점도 저희가 미리 준비했는데요. 네. 행사장이 삼각문화단지 전체를 쓰다 보니 제법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시면 어르신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시작 구간인 상강주막부터 마지막 구간인 강문화전시관을 잇는 나그네 버스를 운영합니다. 14인용 전기버스를 타고 상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시며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버스 타고 삼강의 아름다운 풍경 감상하면서 한결 여유롭게 축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예천 상강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예천 상강주막 나루터 축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길손들이 상강주막에 쉬어갔듯이 올 추석엔 청취자 여러분들과 귀성객께서도 축제에 오셔서 역사와 자연, 공간과 체험을 함께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서요. 이번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예천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천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 김태현 주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오늘은 지역적이기보다 이 국제적인 주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4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간략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 정치사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향후 국제 정치 상황의 쟁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국을 맡은 게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부르는데 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닌 UN에서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UN 가입국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국가가 참여를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중국까지 5개 나라는 상임이사국 쭉 이사를 맡고 나머지 10개 국가는 2년씩 이 총회에서 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번갈아 가면서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최초였고요. 유엔의 다른 기관들이 뭐 회원국 정부에 관해서 이 조언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안보리의 경우에는 이 결정한 내용을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는 만큼 유엔에서도 좀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 사항으로 다뤄지는 안건은 상임이사국 이 5개국을 포함한 이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이 통과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임이사국이 모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이사국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이 안건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에서 결정하는 가장 이 통과하기 어려운 기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다뤄졌나요? 네, 뭐 모두의 인공지능 이 안건이었는데요. 워낙 그 AI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다 보니 사실 이게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닌가 이 두려움도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기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개 토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80년 전에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가 이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면서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AI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이 첨예한 문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문제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서 미국이 이 즉각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냈는데 한국을 포함한 다른 14개 모든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공세가 이뤄지기 전에는 다른 국가들이 휴전 결의안을 냈었고 이때는 미국이 홀로 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과 가까운 미국이 이스라엘이 유리한 국면에서 이 결의안을 냈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 전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루 앞서서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제는 모두의 인공지능이었지만 가장 첨예한 문제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다뤄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제적인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 역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의 도움을 언급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는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죠.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의 남침 직후에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고 이날 유엔 결성한 이래 처음으로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이 결의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철군하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7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의 유엔 군을 창설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군이 3년 후였죠.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지속해서 존속하고 이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직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한 건 언제였나요? 네, 사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1991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인 1949년에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인 소련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부결이 됐고요. 이 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와 북한 모두 지속해서 개별 가입 신청을 했는데 우리의 신청에 대해서는 소련이 거부하고 이 북한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거부하면서 이 가입이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네. 결국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면서 유엔 회원국이 됐고 우리는 1996년과 7년 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처음으로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활동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네. 제재를 결정한 것도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였죠. 맞습니다. 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이 이어지자 제재를 꾸준하게 결정해 왔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하면 원칙적으로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과 금융이나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법상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이 편법으로 이걸 지키지 않는 이 국가들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이었죠. 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때부터 소위 이야기하는 이 북한이 봉쇄가 됐다라고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유엔 안보리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13번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특히 우리가 두 번째 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참여했던 2013년, 14년에 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안 논의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기도 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이 제재에 동의하면서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해서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제재를 하기도 하지만 남북 관계를 푸는 이 대화 국면을 여는 시도도 있었죠. 맞습니다.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당시에 제재 결의안이 발표된 이후로는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북한 제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 시기 직후에 대화 국면이 열렸는데요. 아마 기억들을 하실 텐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남북 정상회담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 안보리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이 의견이 나왔지만 이 미국이 제재를 풀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논의가 안 돼 왔고 이러한 가운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 중단되고 다시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추가 제재 하자는 안건이 또 있었지만 이때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긴장 모드로 들어가면서 긴급 회의만 열렸다가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좀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북 관계를 풀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토의 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 8월에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도 밝혔던 이 대북 정책 원칙을 재확인한 건데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핵을 동결하고 축소하고 비핵화하는 이 3단계 가운데 이번 주에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는 동결 대신에 중단으로 바꿔서 제시했습니다. 이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요. 동결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 물질 목록을 이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제출하고
사찰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북한이 구두로 핵미사일을 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만 해도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는 성립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을 국제사회에 좀 알렸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엔 안보리 상황 어떤 부분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국제 정세상 앞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좀 1순위다 보니 남북 관계가 우선순위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부분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어떻게 푸느냐. 여기도 두 국가 해법을 풀 건지 한쪽으로 흡수할 건지 어느 식의 풀릴 건지에 따라서 사실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이 두 국가 해법으로 좀 풀린다면 남북 관계 또한 유사하게 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보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올해 안에 풀리게 된다면 내년도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대화 모드가 열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엔 안보리 관련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